네, 7월 임시국회가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열흘간의 휴직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의 오염수 공방은 주말에도 치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는 오늘 5차 회를 열고 김남국 의원 징계 논의를 이어가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7월 임시국회 약 10일 정도의 숨고르기에 들어갑니다. 이 휴직일 동안 여야 속내는 어떨지도 또 궁금한데 두 분께서 보시는 속내는 어떤 모습인지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연중국회라는 말을 참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연중국회를 하는 이유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민생을 위해서 법도 만들고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원래 옛날에는 국회법에는 정기국회 100일을 하고요. 2월, 4월, 6월 달만 임시국회를 열기로 돼 있다가 최근에는 뭐 계속해서 국회가 열리게 되는데 연중국회가 방탄국회로 되는 그러한 그 나름대로 나쁜 선례를 만든 거가 됐는데 이제 열흘 정도 뭐 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일부에서는 뭐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 철구를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불체포 특권에 관련돼서 특권을 포기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혁신위에서조차도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열흘간의 어떠한 정치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수는 없다고 좀 보고요. 저는 오히려 이 열흘 동안 좀 여야가 차분하게 이런 공방을 넘어서서 한번 좀 성찰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야 정당 모두 다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 30%대에서 최근 6개월 동안 아주 고착화돼 있거든요. 그럼 왜 당당 지지율이 이렇게 못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좀 성찰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고치고 이런 열흘이 좀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마찬가지 질문 드립니다. 그 임시국회 동안 이제 지난해 7월 정도부터 올까지 거의 1년을 지금 김 교수님 말씀처럼 거의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이런 적이 많지 않았던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1년 동안 어쨌든 국회가 상시 열렸는데 상시 국회는 좋은데 대치와 대립과 갈등과 이러한 것들로 점철된 국회였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열흘 임시 휴업을 갖는 건데 좀 쉬면서 하는 게 좀 맞아요. 1년 동안 계속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국회의원도 좀 쉬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열흘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가 문제예요. 지금 이제 방탄국회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임시 휴업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모든 걸 방탄국회에다가 연관시키고 싶지는 않고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려면 만약에 영장을 검찰이 청구해서 체포동의안, 이른바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그때 임시국회를 잠깐 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더 이제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열흘 임시휴업을 꼭 방탄국회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여야 간에 지금 이제 대립되는 법안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뭐 일단 그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노란봉투법이라는 것도 있고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노동관계법 이제 2조, 3조 개정하는 법이거든요. 그 법도 있고 다른 법도 많이 있어요. 방송 관련 법도 있고 말이죠. 이런 법안들이 여전히 지금 여야 간에 대립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여야가 좀 이견이 있으면 뭐 한두 번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만 좀 이제 이견을 좀 해소하고 뭔가 접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이번에도 임시 휴업 열흘 이후에도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휴직기 이후에는 좀 협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앞서 말씀하신 여야의 대립,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사실은 오염수 공방인데 주말에도 굉장히 여론전이 뜨거웠고 보이는 모습을 보면 일단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장외 투쟁 이번에는 좀 대규모로 열었고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들이 이제 수족관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 그 횟집에 있는 수족관 거기서 바닷물을 또 마셔서 안전성을 강조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론전은 좀 어떻게 보이세요? 뭐 여론전도 다 좋은데 이게 우리가 좀 커다랗게 좀 보면 말이죠. 일본이 일으키는 문제잖아요. 오염수가 뭐 정말 이게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권이 난리냐고요 도대체. 일본은 오히려 차라리 조용한데. 이게 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오염수 방류에 관련된 이 쟁점이 정말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이제 겉으로 표면적으로 위장하고 있는데
속내가 대단히 정치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일본 내에서보다 왜 우리가 더 갈등을 더 많이 겪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전혀 뭐 다른 비유긴 합니다만 6.25 전쟁을 겪고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일본 강제 점령기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일본은 분단이 안 되고 우리가 분단이 됐잖아요. 원래 패전국이 분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독일과 오스트리아 분단이 됐지 않습니까? 예. 전혀 맞는 비유는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일본 내 이 문제 가지고 왜 우리 한국의 정치권이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그래서 이제 보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전 여당이 그 이제 수족관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이제 수족관? 바닷물 네. 수족관인가요? 거기 있는 물을 이제 의원이 먹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뭐 그런 국민들에게 이게 안전하다는 걸 보여준다는 측면이겠습니다만 아직 방류도 안 됐잖아요. 방류 안 됐는데 그 수족관에 있는 물 먹으면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행동의 전 의도는 알겠어요. 나쁘게 뭐 그렇게 그 해석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행동 자체가 대단히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뭐 의원들이 먹으면 따라서 먹고 뭐 안 먹으면 안 먹습니까? 아 의원들이 먹으니까 안전하니까 우리도 먹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의도인 것 같은데 제발 이제 그런 것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야당도 규탄하고 장애 집회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이거 국민들이 아마도 알아요 이제. 이제는 뭐 이제 IAEA인가 국제원자력 기구의 이제 그 결과도 좀 보고 또 국제원자력 기구의 그 결과와 또 뭐 시찰단의 결과를 같이 또 이렇게 비교해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일단 그거 지켜본 다음에 하자고요. 예. 이걸 무슨 야당은 그냥 또 장애 집회 가고 규탄대회를 열고 여당은 또 뭐 저기 뭐 먹방이라는 그런 비판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먹방이란 뭐 여기는 뭐 여당이 한 얘기니까. 그 무슨 사드 관련해서 성주 가서 참외 먹고 말이죠. 이런 모습들이 좀 진정성이 없게 보여요. 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예.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그때 가서 정말 쟁점이 있으면 뭐 청문회를 하든지 특별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이걸 이렇게 정치적으로 몰고 가냐고요. 예. 여야가 다. 알겠습니다. 네. 여야 할 것 없이 그 어디든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이 지금 포장지는 안전성인데 그 실체는 보니까 정쟁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실제로 뭐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과학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은 다르죠. 그러니까 과학과 진실이 지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쟁점이 이제 돼버렸는데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한테 좀 묻고 싶어요. 선동과 계dom이 아니라면 세 개 묻는 대답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첫째는 일본의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제 방출을 한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도달하는 데가 어디죠? 미국입니다. 캐나다, 캘리포니아. 그럼 왜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이 오염수와 관련돼서 반대 집회가 안 일어나고 있죠? 그 제일 신기하잖아요. 거기서 먼저 이해야 되는데 거기는 좀 조용합니다. 왜냐? 거기는 과학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두 번째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을 하면은 삼중 수소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중국 원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해안 쪽에 배치된 거기서 방출되는 삼중 수소의 양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방출되는 양이 50배라고 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죠? 그건 중국에 똑같이 일본에다가 반대를 하면은 중국에다가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2021년도 4월 달에 당시 문재인 정부 때예요. 정의용 외무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돼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IAEA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일이 없다. 그러면 왜 2021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얘기한 거는 믿지 않고 IAEA 지금 발표가 안 나왔잖아요. 그럼 차분하게 IAEA 결과를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아 이거는 선동도 아니고 괴담도 아니다고. 그런 건 전혀 하지 않고 계속해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돼서 방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얘기를 하면 또 이거 친일이라고 막 공격해요. 아니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이 어디 있어요? 다 반대하지. 오염수가 나름대로 정화 장치를 거쳐서 방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뭐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바로 이제 비사실과 비과학이 지배를 하게 되면은 그 자칫 잘못하면 뭐 선동과 괴담, 그것도 이번만이 아니잖아요. 광우병, 사드, 천안함 계속해서 괴담과 선동이 지배했었던 것이 다 지금 과학적으로
거짓이라는 게 판명이 난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저 민주당은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깨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상황에 지난 금요일 본회의에서 김영주 부의장이 이제 지인과 문자를 했나 봐요. 여행 관련 문자를 했는데 그게 일본 여행 관련 문자였고 그게 또 포착이 돼서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이런 문자를 하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뭐 있거든요. 이제 글쎄 뭐 그게 사퇴 요인까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어떤 부적절했죠. 지금 그리고 이게 왜 그 일본 뭐 여행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특히 지금 뭐 이제 그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그 반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방류. 일본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한 게 사실이고 이런 상황인데 그 국회 부의장이라는 분이 민주당 의원이 그런 그 문자를 보내고 그게 이제 포착이 돼서 문제가 된다면 뭐 대단히 부적절해요. 사과해야죠. 사과하고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게 정치적인 어떤 공세 수단으로 자꾸 악용했던 게 아니냐라는 그동안의 여권의 비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머쓱해졌죠. 할 말이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없는 문제인데 예. 진정성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예요. 과연 이 방류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 얼마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지가 예. 그게 하나의 이게 가늠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 정책의 상징들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의원들이 여전히 이 방류 문제를 둘러싸고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역시 정치적으로 이건 진영 논리로 대립한다라는 그런 오해를 주기에 딱 알맞다라는 생각이 예. 들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국민들의 심적 불안이 분명히 있어요.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아무리 과학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개의 여론조사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좀 높은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현실이면 이제 정부나 여당도 지금의 이런 스탠스를 좀 바꿔서 일본에 대해서 신중해라. 방류 과학적 결과를 따르겠지만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야당과 우리 국민의 반대가 이렇게 높으니 현실이 이러이러하다. 그러니 이러이러한 거 좀 해라라고 일본에게 국내 여론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런 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일방적으로 일본의 편을 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권을 조금 성찰해라.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제 김영주 부의장 관련돼서 미국의 윤리 규범을 보면요. 미국의 윤리 규범에는 한 500페이지 정도 돼 있거든요. 자기가 일하고 있는 국회의사당 내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회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정 활동에만 집념하라는 거예요. 선거 활동과 관련된 건 자기 오피스 가서 자기 사무실 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국회 내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문자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격 미달이죠.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에서 고인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회 부의장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담한 것이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자꾸만 이제 일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항의하라고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아니 지금 어떻게 IA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거기다 대놓고 방류도 안 했는데 방류를 억제하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외교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오히려 외교관계라는 거는 상대방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차분하게 4일날 이제 지금 IAEA가 결과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여기는 11개국인가요? 13국인가가 참여했는데 대한민국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좀 차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김영주 부의장이 보이는 행태란 거는 뭐냐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실제적으로 일본 오염수와 관련돼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5월 달에 일본에 방문한 대한민국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51만 명입니다. 그럼 51만 명이 일본에 가가지고서 그냥 관광만 합니까? 음식도 먹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좀 차분하게 과학과 진실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이 사회야지 그게 선진국인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 여야가 말이죠. 그 국제 원자력기구 IAEA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지켜보겠다. 뭐 이런 말은 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양쪽에서. 예. 전혀 그런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아주 그냥 고전한 레코드처럼 똑같아요. 여당에서 나온 얘기 똑같고 야당에서 나온 얘기 너무 똑같이 아주 그냥 맞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총선까지 이 문제를 이 이슈를 야당이 끌고 가려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이제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 일단 그 IAEA의 원자력 기구, 국제 원자력 기구의 결과를 봐야 되는데 물론 그게 또 다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그때의 문제인 것이고 일단 그걸 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얘기를 좀 여야가 다 하고 여당도 일본에 그때까지 우리는 좀 신중히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약간 결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질 않아요. 우리나라 예. 기본적으로. 당장 최종 보고서 발표가 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 후에는 그 결과를 보고 난 네. 뒤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함께 보시죠.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 울산을 찾은 김기현 대표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되는데 이게 민주당에서는 사과를 해라. 국민의힘은 할 말을 했다. 이러다가 이제 또 민주당에서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들고 나왔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나온 어떤 발언이길래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부터 한번 근데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대규모 장애 집회도 하고 계속해서 선동하고 국민의힘은 이걸 괴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랬을 거예요. 마치 마약 환자처럼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어로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이 너무 이제 과한 편이 아니냐. 그런데 또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줬던 막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구태타라는 평까지 쓴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정치권이 막말 논쟁을 벌이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이런 말이 나와도 우리 국민들이 좀 무감각해지는 것 같은데 좀 품격 있는 정치가 되기 위한 천재 조건이 뭐냐면요. 긍정의 언어를 쓰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긍정의 언어가 사라지고 모든 게 다 막말에다 부정적인 언어가 하니까 품격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권에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국민을 대표한다는 대표자들의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나름대로 그 미국의 아까 윤리규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미국에는 이제 불문율이라는 게 있어요.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관련 있는 거는 뭐는 상호 존중의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또 존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두 번째는 의회 활동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라고 아까 얘기한 뭐 문자하고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서로 어떻게든 간에 그 상호 존중의 불문율이 지켜줄 수 있는 정치가 돼야 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뭐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 22대 국회에서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예.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윤영찬 의원 쿠데타 발언도 이제 앞서 네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최근에 정치권을 두고 협치는 사라지고 막말만 남았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김기현 의원도 그렇고 윤영찬 의원도 그렇고 이게 알만큼 아는 분들이에요. 예. 지성이 없는 분들이 예.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마약이란 말이 이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그 망언에 가깝다라는 거 모를 리가 없을 것 같고 뭐 제 추측입니다만 그 윤영찬 의원도 민주당입니다만 윤영찬 의원도 윤 대통령이 구테타를 통해서 그 당시에 검찰총장 시절 얘기예요. 검찰 개혁을 반대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윤영찬 의원이. 그럼 이 구테타라는 단어는 그 맥락을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대단히 민감하잖아요. 이 구테타는 용어 예. 자체가. 예. 언어는 원래 그런 거, 이 기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맥락을 맨날 보라고 그러는데 언어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약이란 단어, 구테타라는 단어 이거를 언론이 부각시킬 텐데 모를 리가 없는데 이분들이 왜 이 말 쓸까? 전 뭐 단순히 이 우리나라 정치가 지성적이지 못하다고 저도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만 단순히 이분들이 지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말을 씀으로써 자신이 진영 내에서 뭔가 확고한 위상을 차지하려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 이런 말이 쉽게 나오냐고요. 이거 음주한 상태도 아닌데. 참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뭐 말을 좀 이제 격식 있게 해라, 품격을 갖춰라. 왜냐면 정치는 언어로 하는 거거든요. 말로 하는 싸움이 정치예요. 그다음에 그걸 넘어가면 전쟁이 되는 것이고 예. 그런 건데 이렇게 말을 이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이거 숱하게 많기 때문에 뭐 그야말로 세상 놀랄 것도 아닙니다만 이거 좀 유난히 또 여야 관계가 어느 때 국회보다 21대 국회가
대립이 심하잖아요. 지금. 체감하시기에도 그러세요? 그 당연하죠. 과거도 항상 그랬습니다. 지금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야 정치인이 이렇게 또 정말 사적으로 외로 대화가 없는 경우도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예. 이런 단어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여야 관계를 극단적으로 더 대립을 더 격화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쓰지 말았는데 왜 이분들이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에 하나라도 진영 내에서 뭔가 자신의 어떤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려 이 말을 했다. 이건 더욱더 그건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예. 생각해요. 22대 국회 이야기 하시니까 앞으로도 정말 협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도 짧게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까? 좀 물꼬를 튄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의회 정치를 한 3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예. 한국에는 이제 의회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가장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의원들이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모두 다 당대표 눈치 보고 그리고 더 나가서 강제적 당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의원들을 한쪽으로 몰아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특히 초선 의원들, 비례대표 의원들이 뭔가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는 막말을 생산하고 특히 어떤 경우에는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도 그 대정부 질문을 자기의 과시를 위한 장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의 자율성과 나름대로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는 이거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막말도 하고 나름대로 잘못된 것일 때 징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 내에서의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주 엄격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세요. 윤리를 통해 가지고서 징계받은 의원이 있나요? 거의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자연스럽게 뭐 윤리 제소시키고 없던 걸 가고 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특단의 결심이 내려지지 않으면 이러한 막말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선동이라든지 괴담이라든지 더 나가서 뭐 협치 부재라든지 이런 것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율성 보장, 징계 말씀해 주셨고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또 그 부분을 동의하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국회의원이란 직책, 직업 그리고 정치 영역이란 이 직역, 직군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예. 여기서 나오는 지대추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아주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예. 아까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이 국회 내에 여러 가지 규범이라든지 국회 정치문화 이런 것들이고 저는 그런 것들을 동의하면서 우리나라 정치 영역이나 국회의원들이 갖는 이 사익 탐구가 사익 추구죠. 탐구가 아니고 잘못했습니다만 잘못 말씀드립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것 좀 줄일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이제 국회의원 특권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지금 요즘 우리가 말하는 국회의원 특권, 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이런 거 얘기해요. 특히 불체포 특권 얘기하는데 이런 특권 말고 그 직업에 진입하면서 얻는 여러 가지 그 사회 경제적인, 정치 경제적인 이러한 것들의 그 수직 상승한 위치의 상승 이런 게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예. 굳이 우리가 뭐 여기서 우리나라 국회를 뭐 스웨덴이나 덴마크 이런 선진 국회하고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너무 특혜가 많은 건 아닌지 그걸 줄이면 이렇게 과도하게 막 이렇게 달라붙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는데도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냐고요. 지방선거 또 뭐 국회의원 선거 뭐 여러 가지 당직도 그렇고 예. 그리고 당 대표가 이렇게 있는 나라도 별로 없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알고 있고 미국도 당 대표가 없다고요. 또 국회의원, 국회 정당의 기율, 내각제도 아닌 대통령제 국회 이렇게 기율이 강한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당론 얘기하고 뭐 공고적 당론이냐 뭐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같이 고쳐줘야 되니까 국회의 정치 문화 플러스 사회 구조적으로 국회란 정치란 직군이 받는 여러 가지 특혜 같은 거 과도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런 걸 같이 고쳐 나갈 때 이게 단 기간은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선의 기미가 있지 않느냐. 근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해요. 누가 하냐? 그건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국회의원들 기득권이니까. 그렇다고 국민들이 어떻게 이제 정치의 에너지를 발동시켜야 되는데 국민들의 정치 에너지는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정치 에너지가 만만한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예. 박근혜 탄핵, 뭐 전두환, 노태우 다 구속, 뭐 만만한 국민들이 아닌데도 예, 뭐 예. 아직은 여기까지 못 미치고 있어서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은 때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예.
국회 정치 문화 특혜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앞서 이제 김영종 교수께서는 징계 말씀도 하셨는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징계 관련해서 또 화두가 되는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윤리자문위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이어갑니다. 지난번에는 자료 제출 때문에 이게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은 좀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뭐 대한민국 국회에서 결론이 이렇게 나나요? 국민들의 그 눈높이가 워낙 달리 가는 국회이기 때문에 아마 별로 결론은 안 날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 김남국 의원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이제 뭐 개인의 어떤 그 신상 문제, 개인 정보 보호에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안 낸다는 건데 과감하게 저는 뭐 그런 점이 좀 있다 하더라도 워낙 뭐 김남국 의원에 대한 비판이 많이 쏟아졌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왔고 물론 탈당은 했습니다만 저는 뭐 김남국 의원이 이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서 우리 윤리위에서도 이걸 정말 뭐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결론은 안 날 것 같고 여러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이제 총선 때까지 버텨서 출마해가지고 당선되면 다시 살아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결론 별로 안 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김 의원이 30일까지 뭐 국회법상 등록해야 되는 건 등록했다라고 하긴 했는데 결론 나겠습니까? 그거는요, 실제로 가상자산 소유 및 변동 내역을 자문위에 등록했다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게 아니고 크게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거는 기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금 조성을 어떻게 했느냐의 부분이잖아요. 그 엄청난 많은 돈을 뭐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을 정도로 검수했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몇십억을 갖다가 투자한다는 그 자금 조성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정보 획득에 대한 여부가 있었느냐라는 거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의회 회기 중에서 거래를 할 정도로의 그 비윤리성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팩트예요. 그럼 뭐 다 결과가 나온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자문위 같은 경우는 자금 조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정보 획득에 대한 여부는 자문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의회의 회기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거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징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 자문위에서 심사위원회에서 했다고 해서 이게 또 다시 또 전체 회의를 가기 때문에 이게 벌써 얼마나 됐죠? 한 달 이상을 끌면서 이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쟁점이 전환되면서 김남국 코인 문제는 또 흐지부지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국회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손을 봐서 의장산하의 독립적인 국회 윤리단으로 만들어라. 이거는 뭐 그동안 국회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벌써 20년 전에 다 얘기했었던 겁니다. 이게 외부 인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의석의 3분의 2 이상에 반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강력한 조치를 취해줘야지만이 의원들이 도덕적 해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현재와 같은 국회윤리위원회 심사기구라든지 또는 자문기구를 가지고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오늘 자문위에서는 이 징계 관련된 것만 논의되는 건 아니고요.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내역을 이거 외부에도 공개할 것이냐 이 여부도 좀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외부 공개 여부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윤리심사 자문위에서 김남국 의원의 그 성실한 자료를 받아서 거기서 뭔가 일단 결정을 좀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문제를 과연 외부에 공개할 것이냐 아닌가까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선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렇죠. 겁니까? 근데 지금 이 부분을 뭐 윤리 내에서도 아직 그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결정이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외부에 공개하지 않느냐 이게 또 쟁점이 되면 이 쟁점이 막 흐트러진다고요. 분산돼 산만해가지고 일단 김남국 의원의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지금 그 비판받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 조성 경위라든지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제출받고 그런 다음에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그럼 그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앞뒤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은 오히려 이게 이제 산만해진다고요. 선후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필요성을 선후 관계가 더 앞선다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뭐 그렇죠. 지금 아마 이럴 거예요. 거래 내역에 지금도 의원들이 자신들의 그 가상자산과 관련된 것을 모두 다 의무적은 아니지만은 국민들에게 소속하게 발표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93년도 2월 25일 날 출범한 김영삼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법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재산을 다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줄줄이 다 따라서 고위직들이 다 공개를 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앞서서 어느 정당이 먼저 이러한 윤리에서 얘기하기 전에 거래 내역이라든지 더 나가서 이 재산 관련된 부분들을 하주가 한다면 상대적으로 도덕적 우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의원들이 지금 뭐 그런 거를 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하소시 윤리위가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예.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국회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윤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역할을 대폭적으로 개혁하는 그런 안을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한 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번엔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정부에도 쓴소리를 하고 또 그리고 민주당에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후수 정치를 기점으로 해서 또 이제 본격적인 행보를 하나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바라보시는지 본격적으로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정치의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다. 책임을 자기가 책임이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 전 대표 본인이 책임이 있으니까 이제 마다하지 않겠다는 건데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를 했고 다녀왔었죠. 예. 그리고 이제 호남도 방문하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선친묘소도 이제 성묘도 하고 그랬으니까. 예.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민주당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 정치권의 이 극단적인 대치를 뭐 야당 의원이라는 걸 떠나서 야당의 전직 대표임을 떠나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지금 우리 정치에서 말이죠. 정치라는 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만 너무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목표가 앞서면은 목적과 수단이 도취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아마 총선에서 자신의 세력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선에 뭐 출마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 당내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갈등 관계 이미 분명하잖아요.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이른바 이제 비명, 친명, 뭐 친낙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이러는 상황인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여당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하는 게 맞죠. 뭐 저도 비판할 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당내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민주당도 비판하고 그리고 이제 여당도 비판하잖아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낙연 전 대표 지금 행보로서 뭐 특별히 남을 게 없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내에 소수 세력으로서 예.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대표와는 언제 만날까라는 질문을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만날 거예요. 안 만날 명분이 있나요? 만날 이 텐데. 대표 측에서 회동을 제안은 했다고 하는데 바로 받지 않는 이유는 아직은 그런 뭐 거예요. 지금 자신의 행보를 좀 충분히 좀 한 다음에 만나겠죠. 예. 지금 뭐 여러 방문할 때도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때 만날 거고 아마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낙연 전 대표는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를 너무 빨리 만나면 이 체제에 너무 이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도 들지 않겠냐 이런 예. 생각도 들어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정책 개선 왜 안 하겠냐고요. 만나긴 만나. 그리고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반대 이유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선 좀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뭐 근데 만나자라는 게 명분이 있는 거니까 통합해 나가자는 건데 아무튼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한국 정치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국무총리도 했고 전직 대표도 했고 뭐 여야를 떠나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도지사까지 했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이 자신이 정말 한국 정치에 기여하냐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총선 무슨 대선 생각하는 것보다 그럼 힘이 빠진다고요. 예. 골프도 뭐 치면 저는 골프 칠지 모르지만 뭐 힘을 쓰면 뭐가 안 된다며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김영준 교수께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내뱉고 있는 발언들, 행보들 또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뭐 정치적인 일정을 자신이 나름대로 설정해 놓겠죠. 정치인이라면 지금부터 추석 전까지, 추석서부터 올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도 이 3단계로 나눠질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추석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여전히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추석 민심에 의해서 결국은 또 이제 어느 정도 사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시점이고, 선거법 1심 같은 거는 아마 제가 볼 땐 9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나름대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 구상을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은 뭐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서 할 건 없죠. 뭘 한다는 거죠? 더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꼭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정치 개혁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그 정당 시스템과 관련돼서 바뀐다고 얘기한 거 당 혁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 혁신의 핵심이 뭐냐? 이제 더 이상 인물 중심의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재명, 이낙연 전부 다 김부겸, 뭐 정세균 이름만 거론하고 있죠. 한번 바뀐 적이 있나요? 이제는 인물 중심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추구하느냐는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지지를 모아야 되는데 여전히 뭐 이재명이냐 이낙연이냐 이걸 몇 년 동안 들은 거죠. 제가 볼 때는 2년 이상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지겹지 않나요? 뭔가 그런 거를 혁신을 해야지 이제는 나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도덕성을 회복시키고 당연 정당 시스템을 바꾸고 공천제도에 대해서 많은 젊은 인재들이 들어올 수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그런 거 싹 사라지고 그냥 담는 쪽 수준에서 추상적인 언어만 가지고서 얘기하면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거는 민주당만이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꾸만 기존 거대 양당이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개혁을 하지 못하면 제3지대에서의 신당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도 크다는 것을 거대 야당이 저는 10분 성찰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여야 떠나서 지금 조언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일단 혁신 이야기하셨으니까 당장 혁신이 발족해서 뭐 행동 이어나가고 있는 민주당 혁신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 중에 두 번째 혁신안 발표도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그러면 첫 번째 혁신안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의총의제로도 오르지 않은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혁신위가 출범을 했는데 혹시 예상대로입니다. 혁신위가 아마 존재감을 발휘 못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혁신위가 존재감이 벌써 없어요. 지금 이 정도면은 벌써 혁신이 뭐 다른 이슈가 물론 많이 있다 하더라도 뭐 우리 정치에서 항상 이슈가 많이 있었죠. 뭐 없었나요? 근데 혁신위가 지금 내놓은 뭐 불체포 특권 얘기도 나왔었고 있는데 별로 조명을 못 받고 있다고요. 그리고 당내에서 민주당내에서도 어떤 커다란 어떤 에너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물론 정권을 위임한다고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건재하고 최고위의 의결을 거치고 또 의총을 거치고 이런 상황이라면 혁신위가 일할 수가 없다고요. 혁신위가 출범할 때부터 그런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해 있었어요. 일단 혁신위가 되려면 과거에 그 무슨 그 문재인 대표 시절에 말이죠.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예. 그 당시 정도 해줘야 돼요. 그때 더 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완전히 저희 그 김상돈 그 교육감 뭐에게 다 완전히 그 정권을 줬던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뭐 혁신한다고 그럽니다만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혁신할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정당 시스템도 그렇고 당내 도덕성 문제도 그렇고 그런 걸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그런 것들은 이슈 메이킹을 잘 못하고 있다고요. 저는 이 부분은 예. 혁신위가 이렇게 되어서 의미가 없다. 그리고 하려면 당장은 아닙니다만 이게 연말쯤 가거나 뭐 내년 총선쯤 되면 전 민주당 내 그런 그 움직임이 분명히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예. 어쨌든 이재명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 이게 해소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비대위가 됐건 혁신위가 됐건 이게 작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예. 지금 그냥 묻혀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특히 대장동 수사에 대한 것들은 거의 지금 동력이 상실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지금 뭐 혁신위가 힘을 발휘할 수 있나요? 일단 이재명 대표 체제가 갈 거냐 말 거냐 그게 결정돼야지 혁신위가 이게 뭔가 존재감이 생길 텐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혁신위가 힘을 못 받는 이유 무엇일까요? 왜냐면요, 혁신위에서 나온 혁신안도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하죠? 당 최고위원회가 결정하게 돼 있어요. 2015년도 2월 달에 당시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됐다가 그다음 보궐선거 지고 5월 달에 김성건 혁신위가 떴어요. 그래서 그때도 굉장한 혁신안을 내놨어요. 나름대로는 사무총장제를 변질시키고 최고위원제를 폐지시키고 어떻게 했죠? 하나도 관철이 안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할 수 없이 김정인 비대위 체제가 뜬 거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좀 봐요. 지금 뭐 꼼수 탈당 근절을 제 이 셋이나로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 위장 탈당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의원들은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 예.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조치도 안 하면서 뭐 꼼수 탈당 근절에 대한 걸 얘기한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혁신에 대한 기대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이 주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 모든 주민이 더 잘 사는 통일이다. 그리고 통일부에 대해서 역할 변화를 네. 주문하는 듯한 그런 시사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대북 지원부가
같은 역할은 더 이상 안 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실은 2008년도 이명박 정부 출범할 때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저는 장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통일부라는 게 남북 지원만 해주는 게 통일부냐. 통일부라는 거는 외교부라든지 국정원보다도 북한 관련된 정세와 관련된 것에서 상세히 분석도 하고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북한 정세와 관련된 지수를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걸 참여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남북 협력이라든지 지원이 마치 모든 통일부의 역할인 것처럼 돼 있는 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 두 가지는 분명히 얘기한 것은 적절하다고 봐요. 그냥 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대통령이 얘기했고는 헌법에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고 두 번째는 뭐 아무리 북한이 저런 식으로 나름대로 모든 걸 차단한다 하더라도 차분하게 북한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앞으로 통일이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관심을 갖고 지금 뭐 통일연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곡차곡 준비를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기능과 역할도 해야 된다는 것이 통일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나름대로의 기능이 아닌가를 지적했다는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결국은 정권이 바뀌면 국정 운영의 기조가 바뀌고 외교 정책이라든지 대북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속에서 역시 대북 정책의 기조도 이제는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명확하게 그래 지금 뭐 장관, 차관 전부 다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기존에 있었던 통일부의 운영 기조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예. 통일부 장차관이 외부 인사로 지명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발언까지 기조 자체가 바뀌어가는 것을 시사하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출범한 이후에 가장 확실하게 바뀌는 게 대북 관계하고 외교 관계인 것 같아요. 한미 관계, 한일 관계, 예. 한중 관계, 남북 관계 이건 확실한 변화가 분명히 있어요. 이 변화가 한미 관계 같은 거 저는 나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북 관계, 남북 관계 좀 불안해 보여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이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통일부가 무슨 뭐 북한에다가 뭐 이른바 퍼주기만 하는 데는 아니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통일부 장관이 그 김용호 교수로 지명이 됐잖아요. 예. 이분의 여러 가지 발언이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강경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은 더 이상 안 된다는 말씀,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닌데 통일부가 남북 관계를 화합과 대화를 이끌고 말이죠. 어쨌든 예. 헌법에 나와 있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도 이 통일부를 폐지하려 했다가 폐지 못했던 거였잖아요. 그때 이명박 정부 출범할 때 말이죠. 옛날 얘기, 2008년도 얘기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가 지금 이렇게 대통령의 언급, 이런 언술로 해서 이 게다가 이제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대통령의 뜻이 반영돼서 상당히 이제 과거보다 권영세 장관보다 훨씬 더 강경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가뜩이나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 강대강 구조인데 게다가 이쪽 한미일, 북중러 이런 이제 신냉전 구도도 뭐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면은 대통령의 발언도 이렇게 나오고 장관도 바뀌고 그러면 이게 남북 관계가 더 경색되지 않을까 그런 걸 우려하는 거예요. 물론 일방적으로 지원만 하면 안 되겠죠. 그게 이제 이른바 뭐 이제 여권에서 얘기하는 보수 측에서 얘기하는 이게 다 우리한테 미사일로 또 핵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말에 어떤 긍정 부정을 떠나서 말이죠. 이제 과도하게 통일부의 역할이 그쪽으로 바뀌면 그래도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더라도 그래도 통일부 뭔가 대화와 협력을 위해서 노력한 이런 예. 하나의 보완 작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같이 될 때 저는 그러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더 경색되는 거.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남북 대화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상황에서 사실은 누가 장관이 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점은 좀 이렇게 보완이 돼야 되겠다. 예. 그래서 약간의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선택에 대한 문제고 과정에 대한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남북 관계는 수평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대칭적 관계였단 말이에요. 북한이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고 문재인 정부 때는 그냥 그걸 추종하고 구종하는 단계를 갖고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단계에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비대칭적인 관계를 대칭적 관계로 먼저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대화도 하고 타협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완전히 기울어지고 비대칭적인 데 대해서 여전히 과거와 같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거는 전략이 아닙니다. 그래서 1단계는 그럴 겁니다. 이제 강력하게 이제는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순서적으로 예.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일부에서 나아가 외교 관계에 대한 부분까지 오늘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